이제 대안을 찾아서입니다. 대망의 대안을 찾아서. 자, 요 강의가 끝나면 이제 중간고사인 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 중간고사인가요? 성규정 목사님? 아, 이번 주에. 그거는 과제예요. 영화 보고 레포트 써오시는 거는 과제. 근데 이제 30점짜리니까 점수가 굉장히 높은 거고, 중간고사는 10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이게 강의가 밀려있기 때문에 시험 볼 시간을 따로 하루를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 어차피 제가 10점짜리로 일부러 적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쪽지 시험을 볼까 합니다. 네. 문제는 하나. 그리고 쪽지 시험을 미리 문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가져오시면 돼요. 적어서. 네. 오픈북이에요. 아, 다음 주는 아니고 시간 좀 넉넉히 드리려고요. 네. 왜냐면 과제가 다음 주까지일걸요, 아마. 그쵸? 네. 그래서, 네. 과제 제출하시고, 중간고사 문제 드리고, 시간, 그냥 그거는 제가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되게 가볍게 드릴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정도 문제만 드릴 거예요. 10점짜리라서. 그거 푸시고 나면 이제 기말고사는 시간 내서 볼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자, 그러면은 이제 대안을 찾아서라는 제목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신의학의 역사를 이제 고대시대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고대시대부터 지금 17세기, 18세기 들어오는 이 기간까지 봤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본격적으로 이 정신의학의 역사는 언제부터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19세기부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19세기. 근데 이제 이 19세기가 진행되기 이전의 모든 과정은 17, 18세기에 기반을 다져서 오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찾은 거는 이제 19세기 들어서 대안을 찾아보는 거예요. 정신의학에서. 왜? 대안이 없었으니까. 정신병 환자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치료해 줄 수 있을까를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고민을 하고 문제를 안고 왔는데 대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대안을 어떻게 하면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찾아보는 건데 PPT를 한 장 넘겨볼게요.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 이 시간은 정신의학의 역사를 배우잖아요. 근데 일반 의학의 역사는 조금 배제하고 사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대 역사적을 흐름을 이어오면서 정신의학의 역사를 봤는데 제가 정신의학의 역사를 설명해 드리면서 뭐가 없었냐면 약물이 없었어요. 약물. 약물 치료에 대한 게 없었어요. 스토리 중에. 그쵸? 그러면은 18세기, 19세기 때 약물이 없었는가? 일반 질병 치료에 있어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치료, 정신의학에 있어서 치료가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지금? 지난주까지 들은 것 중에. 수치료. 어? 네, 술을 먹이는 것도 있었고, 또 정신 분석도 있었고. 그쵸? 뇌 돌멩이 찾는 거 뚫어가지고, 네, 수치료, 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과연 약물 치료가 없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일반 의학의 역사를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렇게 3D로 볼 거예요. 이전 정신의학의 역사만 봤는데 그럼 18, 19세기에는 과연 약물 치료가 없었는가? 그런 일반 의학의 역사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정신의학을 엮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18세기, 19세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자, 1890년에서 1918년의 제국주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국주의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침략해서 거기에 경제, 정치 모든 걸 장악하는 게 제국주의예요. 그래서 영국, 그렇죠? 영국이 제일 많이 했죠. 나라를 침범해 침략해가지고 많은 원주민들을 종으로 삼고, 그렇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른 나라로 땅을 차지해서 건국한 게 미국이죠. 뭐 그런 게 제국주의였어요. 그 제국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생겼다고 했죠. 앤드류 카네기, 존 모건, 조 록펠러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이때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그림 제가 말씀드렸죠. 길거리에 진 스트리트 해가지고 너무 이 저가의 임금을 노동 착취를 통해서 공장 시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면서 왜 제가 그때 제일 유명한 배우 어떤 게 있었다 그랬죠?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영화 아시죠? 찰리 채플린 그 왜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영화에 나왔을 때 이 공장에서 단순 노동하는 거 가지고 코미디화 시킨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런 영화들이 당시 시대 배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 노동, 예, 예, 제 2,300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그러니까 단순 노동을 표현하는 거고 저임금을 통해서 뭐 거의 돈을 안 주다시피 하고 안 주니까 이제 막 어떻게든 이 사람 막 14시간, 19시간까지 일을 시키려니 체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걸 돈 대신 줬다고요? 마약, 술, 독한 진, 예, 진. 그런 거를 주면서 일을 하게끔 만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의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1900에서 1920년. 지금 이제 우리가 대안을 찾아서라는 시기가 이 시기와 겹칩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나라에서. 세계에서.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 간에 어떤 경제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서로 뭉치는데 서로 이제 각각 뭉치는 파가 달랐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미국과 그 우호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 좀 요즘에 미국이 좀 왕따가 됐는데 예? 미국과 이렇게 반대적인 나라가 어디죠? 중국 또 러시아. 그쵸? 그리고 원래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렇게 힘을 최대한 맞닿고 있었었어요. 근데 요즘 영국도 이제 미국을 버리고 있지만 예. 그런 식으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서 서로 나라끼리 힘을 모으고 그러다가 나중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처음에 1차 세계대전이 났었어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나면서 굉장히 크게 전쟁을 오래가 하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어떤 사람들이 생겨요? 군인들. 그리고 군대 이렇게 출장 나가가지고 다친 사람들. 정신적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단순히 다친 사람만이 생기는 거 아니라 전쟁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나가서 추적 나가 있으려면 계속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럼 그 군인들한테 뭘 줬을까? 군대에서. 마약. 마약을 지급했어요. 군인들한테. 그래서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잠자지 않고 더 멀리 나갈 수 있게. 네, PTSD가 와도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어. 그냥 계속 죽일 수 있게, 사람.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당시에 마약을 지급을 했어요, 보급을. 그게 아주 정상적인 보급품이었어, 보급품.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의 이 수많은 착출된 군인들이 이 일반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 이 사람들이? 중독 상태겠죠. 이렇게 수많은 군인들이 이제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 정신병원 이 수용소는 꽉꽉 차고 넘쳤다고 했죠. 많은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 수용소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PTSD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일반 거린들, 왜 산업혁명을 하면서 각 지방에 있던 이 농부들이 도시로 오면서 일을 하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면 그냥 거기 거렁뱅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죄다 모여 있었다 했죠. 다 어디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수용소에. 수용소는 지금 현 시대의 정신병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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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용소는 정신병원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수용소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린들을 위한 이렇게 숙식 제공하는 예, 공간이 없고 그나마 그렇게 폐쇄적으로 나무 상자나 폐쇄적으로 한 게 위생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것 또한. 네, 그래서 그나마 그건 좋은 시설이었가 그런 거렁뱅이들 모아놓은 시설이. 옛날에 그때 우리 18세기 때 수용소 잠깐 사진 봤잖아요. 그냥 맨바닥에 똥오줌 다 싸게 해갖고 여기 족쇄 걸어놓고 원래 그랬다가 좋아진 게 그 상태예요. 그게 보신 게. 저희 여기서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보신 게 있으면 아마 그런 이미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지나가는 과정 중에 지금 이제 대안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정신병 질환을 가진 환자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네.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약물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지 없는데, 약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오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대안을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이냐를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편굴이 나왔어요. 아편굴. 자, 아편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 아편은. 사람들이 이 아편은 언제부터 썼었을까요? 고대 시대부터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고대 시대부터 아편을 사용했습니다. 왜? 치료제로. 아편을 치료제로 썼습니다. 또 누가 썼어요? 샤머니. 응. 샤머니즘을 하기 위해서 샤먼은 그 뭐 이제 족장의 어떤 게 이렇게 신을 받는 사람. 샤먼이 이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마약을 쓰고 이제 환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편은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음, 이 아편굴이라는 이 그림들 본 적 있으시죠? 영화에서든지 혹은 뭐 다큐라든지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실 텐데 이 아편의 가장 큰 피해자 한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중국. 아편 전쟁이 났던 데가 중국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 아편 전쟁은요, 한 17세기부터 시작이 된 문제였어요. 당시 영국. 제가 이제 역사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당시 영국이 무역을 많이 굉장히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공인도 회사를 차려서, 말씀드렸죠. 국가적으로 아예 무역 회사를 차려가지고 무역을 했는데, 왜 무역을 할 수 있었어요? 전쟁을 했었으니까. 어떤 전쟁? 십자군 전쟁을 했었을 때.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거긴 좋은 물건들을 떼오고 그러면서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나중에 동인도 회사까지 차려서 국가적으로 무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야, 이거 무역을 활성화하고 내가 다른 나라에서 어떤 거 더 팔면 더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 산업혁명을 겹치면서 국민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빡세게 시킬 수 있을까 하면서 처음 먹였던 게 아편과 커피였어요. 당시 영국에서. 근데 이 아편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커피 대신에 차를 먹이는 게 어떨까? 근데 차로 되게 유명한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중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아, 차를 중국에서 사오자. 그리고 이 차에 카페인이 많거든요. 홍차. 그쵸? 그래서 홍차를 먹여서 각성을 시켜서 이 노동자를 일을 시켰던 거예요, 영국에서. 네. 그래서 이 차 문화가 발달된 게 영국이죠. 좋은 저 문화가 아닌 거예요, 저 시작점이. 이 차 문화가. 근데 이 아편을 아니, 차를 중국에서 사오려는데 중국하고 물물 교환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영국이. 이 당시 무역은 물물 교환이었어요. 근데 화폐는 있었습니다, 은. 근데 중국은 야, 우리가 차를 살 테니까 너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교환하자 했더니 중국은 자체적으로 다 개발이나 어떤 뭐 내수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딴 나라에서 사올 게 없었어요. 다 자체 개발이 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난 필요 없어. 그냥 화폐를 줘. 그래서 그때 은을 주고 차를 사갔어요, 영국이. 근데 그 은이 비싸잖아요. 채굴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서 중국한테 삥을 뜯을 수 있을까? 그냥 좀 얻어올 수 있을까? 굉장히 여러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차를 사고 나중에 얻은 아편을 중국에 풀어요. 야, 아편 줄게.
아편 되게 좋은 거야. 노동자들이 풀어봐. 되게 좋아. 그리고 당시에 중국의 본초 강령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허준 선생이 쓴 동의보감 같은 되게 건강에 관련된 책에 이 아편이 성생활에 좋다. 남자 성생활에 좋다. 그렇게 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아편이 좋은 건 알고 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저거 우리한테 시장에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차하고 아편하고 물물교환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럼 영국은 이 아편을 어디서 구해왔을까? 인도에서. 그래서 이 삼강 무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에서 아편을 차출해 오고 이 아편을 중국에 팔고 중국에선 찻잎을 얻어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서 중국에 이제 아편이 풀리기 시작해요. 당시에는 중산층들이 쓰다가 점점 아편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 하층민들도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 아편이 점점점 많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뭐예요? 아편은 중독성이 있죠. 네. 이 아편이 점점 많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하층민들도 이걸 쓰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은 이 민족들이 이 아편을 하게 되는데 아편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진정제 그 분류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커피나 그런 것처럼 각성돼서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릴렉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더 안 하게 되는 거 자꾸 사람들이. 점점 게을러지고 한 번 아편한테 중독성 있으니까 하기 시작하면은 아편만 하러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막아요. 야 이거 아편 수입하지 말자. 우리가 못 쓰게 막자.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 국가적으로 막았어요. 아편 더 이상 못 쓰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술 판매 금지, 술 섭취 금지 딱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러다 법으로 막았는데 어떡해? 몰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암흑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가 안 올라가? 더 올라가겠죠? 품질이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 나빠집니다. 네, 왜? 국가에서 관리했던 그 품질 기준이 없이 지금 이게 불법이 상황이 되니까 점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갈수록 품질은 떨어져요. 네. 이물질을 섞어서 비싸게 생기죠. 자, 당시 중국도 그런 거예요. 아편이 오히려 불법화하면서 암흑 시장이 너무 커지고 제재가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러서 당시 성인 약 70%가 거의 아편에 중독됐다라고 할 정도로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아편굴이라는 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아편의 어떤 하나 이렇게 조용한 데 들어가가지고 다 같이 아편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편굴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중국은 이 아편에 휩쓸려서 아편 중독쟁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다. 그리고 국가가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옛날에는 그냥 국가가 판매를 했었으면 세금이라도 걷을 수 있었을 텐데 세금도 못 걷어. 불법에 나왔는데 팔리니까. 그리고 이 국가가 관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니까 품질도 저하가 돼. 그러니까 그런 저하된 품질의 마약을 하면 사실 몸에 더 안 좋겠죠. 우리가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은요, 술을 못 먹게 제재하면은 어떤 것까지 마시는 거 보셨어요, 혹시? 요리에 쓰는, 뭐죠? 요리에 쓰는 거. 미림. 미림도 마시는 거 봤어요, 저도. 또, 에탄올에 물 타 먹는 사람도 봤어요. 술을 담가 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숙성시켜서 본인 스스로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알코올도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이 있는 것처럼 식용이 가능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그냥 강제로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죽겠다고 먹으면 인체 식용이 안 되는 알코올까지 섭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아편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17세기부터 이 아편이라는 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물질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이게 마약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죠. 자, 근데 이 당시에 맞물려서 19세기에 뭐가 발달되냐면은 주사기 개발이 돼요. 주사기. 네.
이 주사기는요, 이전 시대부터 주사기라는 어떤 형태가 있어 왔는데, 실제로 그 피하 주사, 그러니까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주사를 넣을 수 있는 피하 주사가 생긴 게 이제 19세기에 들어서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피하 주사기를 만든 의사가 알렉산더 우드라는 분인데, 이 주사기를 만들어 놓고 한 얘기가 뭐였냐면 피하 주사기 덕분에 이제 마약 중독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왜? 당시의 마약은 전부 입으로 한 거예요. 입으로. 씹었거나 뭐 코에 넣거나 뭐 타 마시거나 그리고 뭐 아시죠? 그때 이 액상 담배처럼 그걸 끓여가지고 증기 마시는 거. 이 아편굴 시대 영화들 보면 같이 나와 있어요. 여기 아편굴에 그쵸? 막 연기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코나 입으로 흡입을 했기 때문에 주사기는 오히려 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중독 없이 마약을 즐길 수 있겠다. 주사기를 통해서. 주사기로 마약을 넣으면 구강이나 코로 흡입이나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뇌에 도달되죠. 근데 당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사기를 통해서 이제 이 몰핀이 개발이 되면서 몰핀 개발이 되면서 왜냐면 아편에서 모르핀을 추출하고 모르핀에서 헤로인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편을 이제 추출하는 방법까지 개발돼서 몰핀이 만들었어요. 그 몰핀을 주사기로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아까 제가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남북 전쟁, 뭐 세계 1차 대전 이럴 때에 군인들한테 주사기로 몰핀을 투여한 거예요. 그럼요. 네. 그 진통제로 썼겠냐고요. 우리는 지금 진통제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합법적으로. 네. 근데 당시에는 각성제로 썼다 생각하시면 돼요. 잠 못 자고 돌격. 예. 아파도 그냥 가. 그 주사 맞으면. 그런 식으로 그 전쟁 기간 내내 혹사를 한 거예요. 군인들한테. 그래서 이 남북 전쟁과 이런 전쟁들이 끝나고 나서 이 군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을 군인 질병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군인이면 무조건 얻어오는 질병. 그게 뭐예요? 중독. 몰핀 중독. 군인이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다 똑같은 증상을 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핀 중독에 대한 증상들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후에 몰핀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출을 해본 거예요. 그때 생긴 게 1805년에 몰핀을 추출할 수 있었던 거고 1821년에 카페인을 추출할 수 있었고 1828년에 니코틴 그리고 1860년에 드디어 코카인이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 코카인 하면 어떤 인물 떠오르죠? 지난 시간에 배운 인물. 코카인 하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물. 연관 인물. 프로이드. 그죠? 프로이드가 코카인 중독이라고 그랬죠. 네, 코카인을 이거를 약재로 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중독이 됐고 본인 통해서 친구도 죽일 뻔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코카인이 이렇게 추출되면서 만들어진 일들이 생겼는데 일본에서도 또한 추출이 생기는 문제가 생겼는데 다음 주 넘겨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각 연도별로 이러한 화학작용을 통해서 추출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출을 하면 장점이고 단점이 생기죠. 우리가 왜,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좋은 그 나물 뭐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이 나물은 어디에 좋아? 나물, 식물, 나물. 이 나물은 어디에 특효야? 막 이런 거. 어디에 좋더라? 뭐가 있으세요? 생각나시는 거? 없어요? 우리 여기 셰프님. 쑥은 어디에 좋아요? 그러니까 약쑥은 어디에 좋은데? 뭐 여성들 몸 따뜻하게 이거 조심해야 돼. 따뜻하게 그 약쑥으로 뭐 해요? 혼중하죠. 아래
어디다 대지라고. 자궁. 히스테리아 이거 치료법이라 내가 말했죠, 이거. 잘못된 치료법이라 말했죠, 그때. 히스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또 이 나오잖아. 한국에도 있다니까, 이게.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쑥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훈증을 해서 내 몸에 받아들여봐야 얼마나 좋겠어, 그게. 그게 정말, 정말 건강에 좋으려면 얼마나 많은 쑥을 내가 뜸을 이걸 해야겠어요, 그쵸? 근데 걔를 그 필요한 성분만 추출해갖고 딱 막 먹으면 얼마나 건강에 도움될까? 그쵸? 엑기스 쉽게 말하면. 그 추출한 게 이 내용들인 거예요. 각 식물별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딱 추출을 해본 게 니코틴이 나온 거고, 몰핀이 나온 거고, 코카인이 나온 거고,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근데 추출을 했는데 이게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였던 거죠. 당신은 몰라요. 왜? 일단, 뭔가 추출을 해서 몸에 써보니까 안 아파. 안 아파. 통증이 안 느껴져. 그럼 당연히 좋은 거라 생각을 하겠죠. 어디가 막 아파, 막 다리가 분질러졌어. 근데 그거 약만 먹으면 하나도 안 아파. 뭐 잠이 안 와 죽겠는데 그거 하나 먹으면 잠이 너무 잘 와. 그러면은 그 복용량이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는 수준에서 막 처방을 한 게 당시 시대였다는 거예요. 군인한테 모르핀을 주사를 했다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장 넘겨보면요. 일본에서도 추출하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일본. 보시면요. 마황이라는 식물에서 에페드린을 추출을 해요. 에페드린은요.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감기약. 감기약. 우리 감기에 도움이 되는 게 이 마황에서 추출한 에페드린에서 이 사용이 된 건데 이 약효가 에페드린에 있는데 혹시 감기약을 모아서 마약을 만드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 감기약 모아가지고 한 번에 털어놓고 막 환각 효과를 갖는다든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다니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아예 처방 없이 판매가 안 돼요. 감기약이 이게. 이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은. 근데 이전에는 이미 있었어요. 2015년, 2017년 당시 감기약 500알로 430ml 희록봉을 만들었어요. 그 에페드린을 조금 더 그 분자 구조에서 뭐를 조작을 하면요. 뽕이 되는 거예요. 희록봉이. 희록봉. 제약회사가 그거 모아가지고 마약을 제조했어요. 감기약으로. 시중에 판매된 감기약으로 뽕을 만들 수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리고 이게 얼마 안 돼요. 15년, 17년, 약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했었다니까요, 나라에서. 예. 요거를 만든 게 이제 일본의 나가이 나가요시라는 나가이 나가요시라는 의사가 이제 치료 목적으로 의해서 마황으로 이제 에페드린을 추출했는데 나중에 이게 결국은 희루뽕이 됐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17세기, 18세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대안을 찾아서는 19세기 얘기예요. 그러면 막 그 이전 상황에 뭐 아까 수치료 무슨 뭐 정신 분석을 하는 프로이트 이런 시대가 당시 이 시대랑 맞물리는 거예요. 아까 이 뭐예요? 여러 가지 마약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다음 장 넘겨볼게요. 또한 18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몰핀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고 했잖아요. 군인들한테. 근데 당시 군인들에게만 나간 게 아니었어요. 이 몰핀은요. 굉장히 좋은 특효약, 그러니까 만병통치약으로 당시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핀이 이게 보시면요. 미세스 윈즈로스 이게 지금 보면요. The Mother's Friends for Child Things 이게 뭐냐면요.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약인 거야 이게. 엄마가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약이 이 약이에요. 이 약이 이게 실제 수딩 시럽 아이들에게 먹이는 실험약이었어요. 그게 판매된 이게 지금 포스터예요. 그 약 포스터. 근데 이게 뭐였냐? 여기 뭐가 들어있지? 샬롯 여사의 통증 완화 시럽. 아프거나 잠이 들지 않는 아이에게 주라는 거예요. 네. 수딩 시럽. 통증 완화 시럽. 당시 애가 잘 못 자, 잘 이렇게 잠투정하고 잘 못 자고 그러면은 굉장히 엄마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던 산업혁명 시대
세계 1차 대전 하고 있는 시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하고 있었겠어요? 평일에 돈 벌고 아빠 전쟁 나가 있고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애를 엄마가 종일 볼 수 있겠어요? 못 봤겠죠. 그러니까 애를 재우고 나와야 돼. 애가 자라면 자야 낮에? 그러니까 이 시럽을 먹이고 나오는 거야. 이 시럽을 탁 먹이면 세는 시간이고 쫙쫙 애가 너무 도움이 되는 약이야. 뭐가 들어왔나 봤더니 모르핀이 들어있었어요. 이 약에. 1온스당 들어있는 몰핀이 65mg이었는데 현대에서 성인을 기준으로 의사가 관찰했을 때 3, 4시간마다 2.5에서 5mg 정도를 투여하는 거 생각해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약을 하나 먹이면 3, 4시간마다 마약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이 약은 아이들을 몰핀 과다복용으로 잠깐 재우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재우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베이비 킬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1930년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사라졌다는 건 1930년대까지 이 약을 썼다는 거예요. 모르죠. 막 좀 더 잤으면 좋겠으면 한 2수개 먹겠지. 엄마가 처방하는데 뭘. 그죠? 자, 지금 정신의학의 역사에 이 약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쵸? 정신병 환자한테 처방한 약이 아니라고. 일반인한테 나온 약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의학의 역사를 하다가 갑자기 약물을 왜 얘기합니까? 정신의학에는 오히려 이 약물 처방이 없었어요. 희한하죠? 근데 일반인한테 이 약들을 처방되고 있었어요. 또 뉴욕타임즈 당시에 마술과 같다. 아이는 곧 잠이 들었고 그 전까지 고통을 호소하던 아이는 모든 고통과 초조함이 사라졌다. 애한테 마약을 먹이는데 예. 당시의 시대 상황이에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또 헤로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런 약들이 어라라? 이런 약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너무 환호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 약.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처방해요. 그리고 몰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병원에 약국한테 가도 나 피곤해. 나 잠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면 몰핀 주사해주고. 그냥 몰핀 주사 그냥 막 놔줬어요. 몰핀을. 저 약이 나왔는데 뭐 수딩 시럽이 나왔는데 뭐 주사기는 안 넣겠어요? 모든 일반인한테 그렇게 약물을 처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순도 높은 약물들이 개발이 되고 이제 이 바이엘사라는 게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설명드릴 것 같은데 이제 어떠한 제약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좀 더 순도 높은 약물을 만드는데 그게 거의 진 초반에는 다 마약이었어요. 마약. 이 헤로인은 뭐였냐면요. 이 당시에 이 제약회사가 위대한 약 하나를 만들어요. 누가 다 알고 있는 아스피린. 지금 이게 1897년이거든요. 1800년대에 아스피린이 있던 게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게 아스피린이에요. 얼마나 많이 팔았겠어요? 돈이 엄청 많이 벌겠죠? 에? 근데 이 바이엘사가 그 아스피린보다 더 좋다고 한 약이 하나 있었어요. 바이엘사가 아스피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지금까지 이 아스피린을 쓰는 건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부작용도 적고 그만큼 도움이 되는 약이겠죠? 근데 이 아스피린보다 더 밀고 있던 약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헤로인이에요. 헤로인 마약이에요, 아니에요? 마약이죠. 근데 그게 약이었어, 당시에. 몰랐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용을 했죠. 네. 자, 헤로인이란 뜻 자체가 약 중에 영웅. 영웅. 약 중에 왔다다. 이렇게 좋은 약이 없다. 그래서 이름이 헤로인인 거예요, 이게. 네. 영웅이에요. 자, 이 새로 나온 헤로인 당연히 몰핀 중독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왜? 당시에 몰핀 너무나 많이 사용하니까 다 몰핀 중독 상태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중독자가 거리에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인을 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몰핀 중독, 이 헤로인이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몰핀 치료약으로 나온 겁니다. 헤로인이. 네. 어디서? 제약회사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약들을 만들었는데 이 헤로인이 나온 이후에 더욱더 강력한 약이 하나 더 나와요. 다음 주 넘겨볼게요. 바로 코카인입니다. 네, 코카인.
자, 같은 시기에 남미의 코카입에서 추출된 코카인도 모르핀 중독에 효과가 있다고 이제 반대해서 이제 코카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대박 아이템이 나온 거예요. 코카인 하나, 헤로인 하나. 지금 코카인하고 헤로인이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중독성을 일으키는 탑 위치에 있는 마약 성분이죠. 네. 이 코카인은 처음에 포도주에다가 이 코카인을 타가지고 만들었던 약이었어요. 당시에. 네. 왜 이러죠? 이 지금 그림도 코카인을 판매하는 치료제, 치통 치료제에 통해서 치통 치료제에 코카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감각이 없겠죠, 저거 먹으면. 네. 당연히 얼마나 도움이 됐겠어, 당시에. 네, 그리고 당시 그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치과 같은 경우 이빨 그냥 뽑았다고 막 생으로 뽑았다고. 정신병 환자한테 예? 그 세균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이빨도 생으로 뽑았다고 했잖아요. 수용소에서. 네. 근데 코카인을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안 아팠겠죠? 그리고 네, 또 옆에 보시면은 코카콜라가 치료제로 처음에 사용됐었어요. 코카콜라. 홍콩에 가면 코카콜라 아이도 있나요? 그 수많은 코카콜라 병들. 당시에는 그 코카콜라가 치료제로 사용이 돼서 나왔던 제품이었습니다. 이 당시 군인들이 이제 퇴역을 하고 너무나 많은 중독 상태에 있으니까 그런 치료제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모르핀 중독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르핀 너무나 괴로운 모르핀 중독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카인 약을 막 처방받아서 먹어요. 코카콜라를 막 먹습니다. 어떻게 될까? 코카인 중독을 갈아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 연수님 점점 갈아타죠. 네, 많이 갈아타죠. 중독 물질을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중독 물질로, 또 다른 중독 물질로.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카인이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코카인을 넣은 와인, 코카인을 넣은 도너츠, 빵. 네. 닥치는 대로 코카인을 넣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 결국에 이제 얻어 걸린 게 코카콜라였다. 콜라는 콜라나무 열매에 추출한 카페인인데 이거에다가 코카잎을 넣어서 실제 판매하고 있던 약이었다는 거. 그리고 네. 이 코카콜라가 히스테리랑 우울증 그리고 신경성 두통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아, 도움이 됐겠죠, 당연히. 통증을 못 느끼니까. 네. 결국은 코카콜라는 이제 알코올에도 그 농축이 되어 있는 추출액을 구매할 수 있어서 이제 이 코카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엑기스로 보통 많이 판매가 되어 있다는 거 본인이 타먹는 거 여기저기다가. 그리고 만병통치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병통치약으로 유명해진 시대가 이제 프로이트에서 적용한 거예요. 그 프로이트니 널리 퍼져 있던 코카인을 다른 거 어떤 약물, 어떤 치료제에 쓸 수 없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실험을 했던 거죠, 코카인을.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드린 페이퍼에는 지금 없는 내용이에요.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가 볼게요. 네. 코카콜라 당시 실제 광고예요. 오픈 해피니스. 당시 코카콜라 광고 타이틀이에요. 이제 지금 TV에서 코카콜라 광고 보면은 소름 끼치죠. 지금의 코카콜라에는 코카인이 당연히 없습니다. 네, 코카인이 없어요. 코카 2% 맛을 아직 내고 있기는 합니다. 네, 코카인 추출은 아예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홍보물 여기 써 있는 게 이상적인 두뇌 강장제, 두통, 정신적, 육체적 피로 회복제. 지금 바카스처럼. 코카콜라. 넘어가 볼게요. 젊은 친구, 예, 동료였던 프라이셜이 원래 모르핀 중독이었었어요. 근데 이 모르핀 중독이었던 걸 프로이트가 야, 코카인이 모르핀 치료제일 수 있을 때 하고 당시 의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친구인 프로이셜에게 코카인 처방을 내줘요. 코카인 또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중독이 되잖아요. 더 세니까. 그 코카인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요. 코크버그라고 해서 코카인을 좀 과하게 많이 한 중독자들은 온몸에 벌레 기어가는 느낌들 있죠.
그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경험하게 되면서 거의 죽을 때만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친구를 통해서 결국에. 그래서 이러한 당시 시대 상황이 치료를 위해서 마약을 처방하고 마약을 만들던 시기였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까 아편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약에 굉장히 노출이 쉽게 되어 있는 시대 상황이었다는 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옮겨가 볼게 다음 장. 그럼 정신의학은 이러한 시대 배경 속에서 어떤 치료를 접근하고 있었을까? 이제 대안을 찾아보는 거예요. 실제 18세기 말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사이까지 이 치료 방법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약을 이런 처방을 하고 있었고 당시의 배경이 전쟁 속에서 있었던 거 그리고 산업혁명 속에서 있었다는 거.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신병 환자가 점점 늘고 있고 정신의학에서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과학적 근거도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느려 터진 거예요. 주사기가 있으면 뭐해. 정신병의 원인을 뭐 아직도 못 찾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정신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프로이트가 뭐라 했어요? 정신 분석을 해보면 된다. 정신은 분석할 수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해서 정신 분석을 개발했지만 실제 도움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고 나서 정신 분석이 이제 싹 휩쓸고 가니까 야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정신이야 해서 시작된 게 뭐예요? 바로 열치료법을 적용해 보기 시작합니다. 대안을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 볼 수가 없는가. 자, 대안을 찾아보는데 우리가 되게 웃긴 게요.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애들도요. 큰 고통을 주잖아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어떤 사례를 한 번 본 적이 있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격이 굉장히 온화한 아이였어요. 크리스찬이었고 당시에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서로 크리스찬인 걸 알아본다는 것도 굉장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친구였겠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친구들한테도 덕망이 좋은 친구였어요. 어떤 성격도 굉장히 좋고 뭔가 마찰 있는 친구도 없고 그랬는데 큰 교통사고 났었어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6개월 동안 학교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떠한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으니까 선생님들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줬는데 큰 교통사고 났다고 죽을 뻔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아 그렇구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친구 좋은 친구였는데 하고 나중에 6개월 약 1년 사이쯤 지날 때쯤 복학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완전 180도 성격이 바뀐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그 당시 얼마나 큰 교통사고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았대요. 근데 약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났는데 성격이 완전 180도 바뀌어서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고 걔가 딱 복학했을 때 너무 와일드한. 원래는 막 프릴 달리고 맨날 원피스 아니면 안 입는 애였어. 학교에 올 때. 근데 완전 남성처럼 하고 온 거예요. 머리도 확 잘라버리고 자기가. 갑자기. 머리도 자르고 바지만 입고 막 입도 걸어갖고 욕하고 막 원래 전혀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180도 바뀌어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봤거든요, 그 친구를. 근데 사람이 어떠한 큰 충격을 얻으면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성격이나 혹은 어떤 외상적인 모습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번 정신병원장한테 써먹어 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열치료법은 뭐냐면요. 음, 어떤 수용소에 열과 광기의 연관 관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이 의사가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 피를 통해 신경 매도에 걸린 사람한테 주입을 해본 거예요. 이전 시대 약 한 17, 18세기에도 피를 수혈을 해서 정신병을 뺀 치료법이 있다 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개의 그 돼지의 피를 갖다가 주입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당시도 수혈이라는 게 있었다고. 근데 이 열치료법이 이제 이 20세기, 19세기 이후 20세기 얘기인데 말라리아 걸린 이 세균이 들어가 있는 혈액을 신경매도에 걸린 사람한테 주입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주입을 해봤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 했더니 고열이 발생되는 거예요. 열.
아니, 말라리아 걸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열이 생기잖아요. 그 말라리아 걸린 피,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오염됐고 전염병의 어떤 하나의 문제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말라리아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죠? 그 예방주사 성분이 뭐예요? 말라리아 세균이에요. 그쵸? 모든 예방주사, 왜 우리 독감주사도 같은 경우도 예방하겠다고 맞았는데 당일날 어떠한 증상이 와요? 똑같은 독감 증상이 오죠. 아주 미세하게, 예, 똑같은 세균을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잘 이겨낼 수 있을 정도만. 그게 예방주사죠. 그 당시 예방주사가 이제 이런 것들 개념이 있기 시작하면서, 아, 그래. 그러면은 말라리아 걸린 사람 피를 신경매독. 왜? 신경매독이 왜 중요해요? 신경매독이 있는 사람의 증상이 정신병자 증상이라고 그랬죠. 신경매독에 걸린 사람. 성병에 걸린 이 매독에 걸린 사람들은 증상이 정신병이에요. 나오는 증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어디가 있어? 수용소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수용소에 이 매독 걸린 사람을 치료해 보려고 말라리아 걸린 사람 피를 수혈을 해봤습니다.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나았어요. 나은 거야. 지금 보시면은 그 율리우스 바그너 야우르크라고 하시는 이 의사분이 지금 수혈을 하고 있는 걸 관찰하고 있어요. 실제 그 당시 사진이에요. 빈의학 역사 연구소에서 실제 찍은 사진입니다. 낫더라는 거예요. 주사를 넣어보니까 발작을 했어, 환자가. 발작을. 아니, 걸린 피를 그대로 넣으면 발작이 안 왔겠어요? 발작을 오고, 고열이 나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난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신병이요. 이런 열치료법을 실행했었을 때 나을 수 있겠다. 사람이 바뀌는구나. 정상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개념. 정상으로 돌아오는구나라는 개념을 처음 가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요, 이 치료법을 통해서 노벨상을 받아요.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교육 첫 페이지에 있어요. 노벨상을 받아요. 당시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사건이었고 치료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매독에 의한 정신병을 완화해주는 치료법이 이 열치료법이 처음 개발됐다는 거. 근데 이게 오래 갔을까요? 못 갔죠. 왜? 부작용이 엄청 났겠죠. 이 세균을 우리 몸에 넣고 못 이기면 어떻게 돼? 죽었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커서 결국에는 오래 쓰지는 못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이 페이지 넘어가면요. 초기 약물들 이래가지고 이제 약물이 한번 나와보는 거예요. 아까 당시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치료제들이 개발을 하고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고 주사기가 개발되면서 정신의학에도 이 약물들을 써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의 약, 이 페이지입니다. 정신병에서 약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일인데, 자, 실제로 당시 우리 그 고대 시대부터 중세 넘어오면서 중간에 있는 그 모든 시대에서 약물을 쓸 때가 많았어요, 정신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토 유발하기 위해서. 몸에 안 좋은 기운들이 정신병을 일으킨다 해서 위로 쏟든지 아래로 쏟든지 예, 피를 하혈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신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이 개념이. 도끼를 빼내야 될 것 같아, 이 정신병을 빼내려면. 그래서 설사제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을 했는데 그 아편과 알칼로이드 시대 보면은 아편 또한 오랜 역사 속에 통증 조절이나 진정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19세기 아편에서 분리한 알칼로이드 제제. 이것이 모르핀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 모르핀이 통증 조절과 수용소에 환자를 가라앉히는 주된 방법을 사용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모르핀이 일반인에게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수용소에서 난리를 피는 환자한테는 안 썼을까요? 썼겠죠. 그래서 수용소에 당시 다 모르핀 주사예요. 좀만 뭐 하면 당시에도 모르핀이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어 왔고 또한 이 모르핀 그러니까 왜 우리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아버지 당시도 그랬어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됐었을 때 강제 입원하면은 이제 순순히 들어간 사람 있을까 정신병원에? 절대 안 들어가요. 당시에 에, 저희가 80년, 언제죠? 80년대 세대만 해도, 1980년대 세대만 해도 정신병원 하면
진짜 또라이만 갔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청량리 정신병원, 뭐 하얀병원 막 이런 타이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강제 입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정신병원 가자라고 하면 누가 그냥 갔겠냐고요. 그러니까 강제로 입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부를 했겠죠. 가서 막 안 있으려고 거부하고 폭력을 일으키고. 자, 그때 딱 요 주사 하나면은 진정이 됐어요. 코끼리 주사. 네. 그 성분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당시 코끼리 주사라는 게 있었어요. 진정제겠죠. 진정제 하나 일종이겠죠. 근데 당시에 모르핀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조금만 흥분하거나 이렇게 뭔가 치료에 방해를 한다? 그럼 모르핀 바로 투여. 모르핀 투여. 잠 안 자? 모르핀 투여. 다 그런 식으로 당시에 그렇게 약물을 사용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클로랄이라는 약물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추출하는, 그러니까 알칼로이드 제제를 이렇게 추출하는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약품 중에 클로랄이라는 약품을 만들게 됐는데 최면 진정제예요. 대신 이 최면 진정제는 환각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클로라는 약물을 사용해서 환자들을 완화시키니까 이 불안과 어떤 이 각성 상태를 완화시키는 약에 사용이 되었는데 수용소에 주되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클로랄. 그리고 이 클로랄하고 술하고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19세기에. 당시에 이렇게 술을 워낙 많이 먹고 마약도 중독돼 있고 당시에 이 밤거리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당시 퇴역군도 굉장히 많고 막. 그럼 당시 밤거리가 되게 무서웠겠죠? 당시 클럽에서도 이 마약이 통용이 된 거예요. 근데 마약하고 술하고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배가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이 클로랄하고 술하고 섞어서 데이트 강간약물로 많이 사용했대요. 그리고 당시에 마릴린 먼로가 죽었던 원인. 이 클로랄이에요. 네. 치료제라고 처방받아서 먹다가 술하고 같이 먹으면서 바로 죽은 거예요, 당시. 그러니까 이 클로랄은 결국에는 정신병 약을 통해서 처방이 나간 거고 이 클로랄이 실제로는 최면 진정제로 사용했다는 거. 또 아포모르핀 세 번째 있는 거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러한 약들이에요. 이 아포모르핀을 개발하면서 강력한 구토를 일으켰어요. 구토 설사를 통해서 치료한다라고 했죠. 자, 구토를 하는데 수용소에서 조증 환자에게 먹이면 환자는 구토를 계속하다가 맥이 빠져서 조용해진대요. 조증 환자면 얼마나 뛰어댕기고 막 웃고 막 떠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포모르핀을 주면 계속 토를 하니까 진이 빠져가지고 조용해지더라. 낫더라. 이게 말이 돼요? 아, 그럼요. 아, 당연하죠. 네. 1시간 이상 계속 구토하는 환자는 말 그대로 얼굴색이 푸르스름해지고 마치 두들겨 맞은 것처럼 축 늘어져 6시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이런 약을 처방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정신의학의 역사에서. 19세기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신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여기서 시작되는 약들인 거예요, 다. 시작의 역사가.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이 페이지 한번 넘어볼게요, PPT. 그 다음에 수면요법이 들어갑니다. 수면요법. 그러니까 맨정신에서 구토를 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했었을 때 점점 더 나은 치료법이 없을까, 더 좋은 게 없을까 점점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 브로마이드라는 약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브로마이드는 졸음을 유발하는 약인데요. 이 졸음이라는 걸 유발시키면 정신병을 낫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897년 브로마이드로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첫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맥리오드라는 의사가 급성 조증 상태, 그러니까 조증 상태를 제가 진정시키려고 이 브로마이드 약을 만든 건데 이 48세 여성을 브로마이드 투여해서 깊은 잠을 유도해서 일본에서 상하이까지 이동하게끔 만들었어요. 그 이동하는 사이에 자는 거예요. 약을 투여해서. 우리가 수면제 먹어도 이렇게 안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면요법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이동하는 데까지 잠을 유발하는데 이 깨고 나서 정신질환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거, 그 여자가. 일본에서 상하이까지 이동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죠. 약을 통해서 그 시간을 재웠대요. 그리고 깼더니 정신병 증상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브로마이드라는 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그러면 정신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나중에는요, 이 브로마이드 수면 요법이라는 걸 창설해서 환자가 이 약을 다량 복용하고 깊은 수면 상태에 빠지면 6시간마다 변기에 앉혀서 30시간마다 큰 컵을 우유 한 잔씩 마시게 하는 게 치료 요법이었다고 합니다. 의식 콘탁 상태에서 깨어나면 환자는 병에서 회복된 것처럼 보였대요. 근데 이게 매우 긴 시간 동안 반혼수 상태에 있다는 거잖아요. 혼수. 아까 제 친구가 혼수 상태 빠졌잖아요. 깨니까 성격이 반대로 돌아와. 이런 작용을 썼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나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은, 그러니까 그게, 원리는 몰라, 당시. 지금도 몰라요. 원리는 모르겠지만, 깊은 잠에서 한번 깨어나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그 수면요법을 당시에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 처음으로 이제 정신병 완치를 위해 물리적 치료의 차원의 약물 치료가 시도된 게 처음인데, 일시적으로 사용되다 폐기가 됐던 게 제약회사가 합성된 약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브로마이드보다 더 싸게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약을 제약회사가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바르비투르산이라는 건데, 바레비탈이라는 이 약은 진정과 수면 효과가 있고 이런 클로랄처럼 불쾌한 맛이 나지 않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진 약입니다. 이게 조증 환자를 조용하게 하고 우울증 환자를 잘 수 있게 해주는 일상적인 수면제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바레비탈이라는 게 1912년에 바이엘사, 아까 바이엘 회사에서 뭐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스피린. 예. 이 바이엘사 회사에서 루미날, 그러니까 러미날이라는 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러미날이 어디에 쓰인지 아세요? 러미날. 진해 거담제. 마약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게 모아서 마약을 만드는 거예요. 감기 뚝 떨어지는 진해 거담제. 이런 약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헤로인도 만들어 보고, 모르핀도 만들어 보고, 코카인도 만들어 보고, 이런 러미날도 만들어 보고, 이러한 약들이 여기저기서 무더기로 만들면서 약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시판되고 사용이 되어가는 이 시기가 바로 19세기 1900년도입니다. 또 20세기 첫 물리적 치료라고 부를 만한 수면 연장 치료요법이 시행이 되는데 이러한 약들의 문제는 뭐냐면 치사율이 5%에 나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뭔 약을 먹고 내가 이 병 치료를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게 치사율이 5%가 먹겠어요, 일반인이? 치사율. 내가 무슨 큰 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안 먹지 않을까요? 근데 당시에는 정신질환이 있으면 그냥 약을 처방했는데 그 약의 대부분의 치사율이 5%였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약 그냥 막 처방하면 안 되겠다. 다른 요법을 써보자. 약 말고 다른 문제를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탈페터나 정신 조종을 하게 된다. 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약 말고 수면 연장 상태에서 세뇌를 시켜보자. 심리 조정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 프로이트를 통해서 어떤 게 유행했어요? 한번 뭐 최면. 네. 최면이 한번 싹 유행이 돌았죠. 그러면서 약 같은 거 쓰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약간 반수면 상태에서 최면을 막 걸듯이 세뇌를 시켜보는 거예요. 심리 조정법이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됐을까? 의학적 근거도 없고 원리도 없고 그냥 세뇌시키는 거니까 그게 뭐 들어먹힐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 있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효과가 가장 크게 났던 게 이제 여기 인슐린 혼수요법을 시작했어요. 우리 영화 다 보셨나요? 영화 빨리 보세요. 영화 오는 지금부터 설명되는 것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그 영화에 나와요. 이제 쇼크요법을 한번 써보자. 쇼크. 여러 가지 약간 약물로 잠을 재우든, 네. 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쇼크. 그러니까 사람이 큰 쇼크가 한번 오거나 뭔가 혼수가 오면 이게 돌아오는구나라는 걸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부작용이 없게,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치료할 수 있을까? 다음에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걸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지. 결국은 원리는 같아요. 쇼크나 혼수. 근데 이번에는 어떤 게 됐냐면
젊은 의사 만크레트 샤켈이 1920년대 말에 개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중에 몰핀 중독 금당 증상, 그러니까 구토나 설사 등이 인슐린 호르몬을 극소량만 투여해도 좋아지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 중에 인슐린을 투여한 뒤 저혈당으로 인한 혼수 상태에 빠지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왜 저혈당이면 어떤 게 오죠? 저혈당. 왜 혈당 환자 할아버지가 항상 주머니에서 사탕 갖고 다니잖아요. 당뇨 할아버지. 못 보셨어요? 당뇨 걸렸는데 되게 말랐어. 당뇨도 여러 가지가 있죠? 되게 외형상 마르신 분이야. 근데 항상 주머니 사탕을 들고 다니셔. 당뇨가 있으시대? 네, 사탕. 그쵸? 근데 갑자기 풀썩 걸어가시다가 풀썩 주저앉아. 그럼 뭐부터 먹여야 돼? 그 사탕부터 먹여야 돼요. 네, 저혈당이 온 거죠? 근데 그 사탕을 그때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쇼크가 와요. 쇼크 상태에서 빨리 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망까지 가요. 근데 이러한 굉장히 무서운 증상 중에 하나를 치료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정신병 치료를. 그냥 일반 환자한테 인슐린 투여를 해요. 그럼 저혈당이 되거든요. 몸 안에 있는 당을 다 써버릴 수 있게끔 인슐린을 일부러 투여를 하는 거예요. 인슐린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코에다가 이렇게 인슐린 조금씩 조금씩 투여를 해요.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점점점 무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점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쇼크가 올 때까지. 저혈당 쇼크가 올 때까지. 그래서 혼 상태에 경련 발작이 일어나는 게 치료법인 거예요. 경련. 와야 돼. 이거가 안 오면 치료가 안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 이 인슐린을 투여해서. 그쵸? 당시 치료법이었다는 이게. 그래서 저혈당으로 인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쇼크가 와야만 치료가 됩니다. 실제로 이 치료법이 정신병원에서 치료법으로 아예 정해졌었어요. 네. 그리고 1960년대 초에는 100여 개가 넘는 미국 정신병원에 인슐린 특별 병동이 생길 정도로 이걸 굉장히 활성화했어요. 네. 그리고 자, 중요한 건요. 1933년에 시작한 게 1960년대까지 가요. 약 40년 동안의 이 치료법이 주요 치료법이 돼요. 정신병원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1960년 이후로 이 인슐린 혼수요법을 중단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응? 죽으니까?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인슐린이 너무 비싼 거야. 병원에 돈이 들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을까? 하고 바꾼 거예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멈춘 건 아니에요. 인슐린이 너무 비싸. 그래서 다른 치료법을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저혈당 반응이 나타나는 동안 환자의 성격이 워낙 많이 변해서 저혈당 치료 자체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대요. 이게 지금 실제 연구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성격이 너무 많이 바뀌더라는 거야,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원리는 몰라. 근데 쇼크가 오면, 경련 발작이 오면,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야, 성격이. 정신병자 증상을 갖고 있던 사람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법을 통해서 50명 환자 중에 70%가 완전 회복이 됐대요. 18%는 사회생활 할 정도로 회복이 됐대요. 네. 그러니까 뭔가 큰 충격이나 쇼크나 뭔가 이렇게 혼수가 오면 사람이 그렇게 어떤 성격이나 생각이나 어떤 모습이 바뀌는 어떤 모양이 있는 거예요. 당시 치료법은 인슐린 적은 양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서 인슐린량이 늘수록 환자는 점점 처지고 잠이 들고 나중에 웬만한 자기도 꿈쩍 못하는 혼수,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되죠. 혼수 상태를 약 20분에서 심하면 2시간까지 유지했다가 당분 주사, 그러니까 저혈당이었으니까 이제 당을 주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혈당을 다시 주면은
혈당이 올라서 환자가 깨어나고 그 다음 보는 거예요. 얘가 돌아왔나 안 돌아왔나 정신이. 그 치료법이 굉장히 성행했다는 거. 이게 정식 치료법이었다는 거, 정신병원에서. 그 다음 장 넘겨가 볼게요. 대신 인슐린이 너무 비싸서 야 다른 거 대체할 만한 게 없냐 하고 나온 게 바로 이 메트라졸 경련요법입니다. 실제 환자가 지금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포박 없이 지금 메트라졸 경련요법을 하고 있는 사진 모습입니다. 이 메트라졸은 뭐냐면 이 신경 전달 물질 가바에 대한 기량 효과가 있는 흥분제에서 불안에서 간질에 이르는 다양한 흥분 효과를 내는 건데 경련을 유도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간질 환자가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면 간질 환자가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면 간질의 발작 횟수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는 데 착안한 치료법이었답니다. 이게 인슐린이 너무 비싸니까 대체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똑같이 쇼크는 오게 하는데 좀 싼 게 없을까? 했던 게 이 메트라졸 경련요법인 겁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끔찍한 죽음의 공포와 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대요, 이게. 아니, 혼수가 오고 막 경련 발작이 오는데 이런 증상이 안 오겠어요, 느낌이? 저 약을 먹고 쇼크가 일어날 때 끔찍한 죽음의 공포, 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증상을 느낀대요, 저걸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사용하려고 싸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환자가 다음에는 또 안 하고 싶어. 내가 좀 오늘 병력 났는데 안 돌아왔어. 그럼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 그거를. 뭐도 저항하는 걸 안 하겠다고. 그래서 요거는 빠르게 폐기가 되고 그 다음 나온 치료법이 바로 다음 장 ECT 전기 충격요법입니다. 네. 혼수가 오고 자, 마지막 혼수까지 나타난 게 ECT 전기 충격요법이에요. 요게 영화에 나와요. 네. 자, 여기서 ECT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전기 충격요법이에요. 물리적 힘을 가해서, 그러니까 인슐린이나 메트라졸 이런 걸 쓰려니까 다 약이나 이런 게 처방이 되는 건데, 전기는 싸잖아요. 그쵸? 전기는 싸잖아요. 전기 자극을 통해서 정신을 치료해보자. 그러니까 쇼크가 오면 되는 거야, 이게 몸이. 어떻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쇼크가 한번 와가지고 돌아오면 반의 확률로 돌아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럼 대신 ECT 전기충격요법은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 보시면 1938년에 1938년이에요.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네. 70년. 1970년. 자, 이 당시하고 몇 년 차이예요? 이게 40년이라 치면 태어나기 30년 전부터 있던 치료예요, 이게. 얼마? 안 됐죠. 태어나기 40년 전에 시작이 됐어, 이게. 4월 정도에 로마 경찰이 기차역 주위를 배회하고 있는 밀라노 출신의 기술자 한 명을 그냥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들이겠죠. 클리닉으로 데려와서 그의 옷차림이 엉망이며 횡설수설하면서 뭐 텔레파시에 조종하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와서 전형적인 조현병이 아닐까. 이 사람이 정신병 환자일 것 같아서 경찰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여. 클리닉으로 보내서 관찰해서 보호해주기 바란다 하고 두고 갔어요. 그 사람을 체를레티 측, 그러니까 의사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 보면 데리고 와달라고 요청했는데 마침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정신병자를. 근데 길거리에 다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도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 테스트를 해본 거야. 전기경련요법을 써볼 기회를 처음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치료를 잘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쇼크요법을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전기충격요법을 써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체를레티라는 의사는요. 어디서 이거 방안 착안했냐면 당시에 돼지 소 도축할 때 전기 충격으로 기절시킨 다음에 목을 잘랐어요. 그걸 보고 착안해 본 거야. 저 전기 충격에 그 높낮이만 잘 조절을 하면
기절은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 깨어날 정도만 주면 이게 도움되지 않을까? 그걸 보고 실제로 그 사진도 있어요. 그 돼지한테 테스트 해보는 거. 도축장 가서. 이거를 본인이 돼지랑 소에 테스트 해보고 사람한테 써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계는 만들어 놓고 못하고 있던 거예요, 테스트를. 근데 이렇게 요때 1938년 4월에 이 길거리 다닌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테스트 해봤습니다. 머리를 면도한 환자를 데리고 클리닉 2층의 으슥한 구석한 방으로 치료진들이 모였어요. 조심스레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 명은 밖에서 망을 봤어. 첫 테스트한 날에. 그리고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오롯이 그 의사가 져야 되겠죠. 그리고 여파 때문에 자신이 일하는 대학에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자, 몰래 조마조만 마음을 누르고 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환자에게 전기 자극을 부착하고 격려할 때 혀를 깨물지 않게 치아에 고무 튜브를 물렸어요. 자, 모든 준비가 끝나고 기계 버튼만 누르면 됐어요. 자, 체릴레티는 고개를 보고 자, 누를까요? 자, 누르십시오. 하고 실제로 요 전기 당시 요거 갖고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 다음 장 넘겨볼게요. 10분의 1초간 80볼트 자극을 줬어요. 처음에 80볼트. 80볼트. 어때요? 80볼트.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전문가가 여기 계시니까. 80볼트 처음 이제 80볼트 줬어. 근데 어때? 환자의 온몸의 근육이 일시에 경직했고 잠깐 의식을 잃었지만 심박수가 증가했어요. 아, 이 정도 정리작을 주니까 일단 환자가 죽진 않네. 근데 경련까지 안 오는 거야. 아, 그럼 더 올려보자. 해서 세렐티가 90볼트를 올려봅시다. 두 번째 자극을 주고 나니까 꼼짝 않고 있다 갑자기 노래를 부르더래요. 아, 가만히 있다가 딱 노래를 부르더래. 그두 번째 자극에도 경련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치료법은. 실패인가?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높은 볼트로 해보자고 했는데 그때 환자가 갑자기 노래를 먼저 막 부르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이봐요. 처음 건 귀찮았는데 두 번째 건 죽을 뻔했다고요. 갑자기 원래 나 팔티 나 무슨 뭐 팔티 씨가 온다 막 이런 얘기를 헛소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 두 번째 건 죽을 뻔했다고 정상적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격려는 안 하잖아. 멍하게 행사수사하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또렷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했을까? 아, 뭐라는 거야. 경련이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그냥 계속해라고 생각했다. 자, 이제 다 됐다. 이제 조금만 더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가 세 번째 전기 충격을 줬다고 해요. 0.5초 동안 110볼트. 자, 110볼트 어때요? 이제 가는 거예요? 110 이제 갈 정도인 거예요? 네. 야, 아직 격려 안 왔으니까 110으로 가자. 자, 환자가 110볼트를 맞고 전형적인 간내성 대발작 경련을 시작하더니 근육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얼굴이 퍼렇게 변하고 동공마사가 소실됐어요. 자, 호흡이 멈췄다가 약 48초 뒤에 숨을 쉬었어요. 성공이다. 갔죠, 뭐. 갔죠, 갔다 온 거죠. 근데 뭐래요? 성공이다. 환자도 안 죽었다. 경련이 끝나자 환자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면서 뭔가 물어봐 주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환자는 모르겠어요. 그냥 잠들었나 봅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첫 전기 경련 치료는 성공적이었다. 어때요? 자, 보세요. 이 ECT 전기요법이 아까 얘기했던 1900, 약 한 40년대에 시작이 됐죠? 테스트가. 이 테스트 이후로 엄청 성행을 합니다. 현대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 이 전기치료요법을 쓰고 있을까 안 쓰고 있을까요? 아니, 그건 심장박동 그거고 뇌에. 지금 이 뇌에 하고 있는 거 전기요법을 뇌에 지금도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전공의들이 정신병원에서 실제로 아침마다 한 번 돌아가면서 저거 한 번씩 해줘요. 수련이들이.
자, 원리가요. 보세요. 원리가 있냐고요. 과학적 분석이 되냐고요. 뇌에 전기를 줬다 빼면 경련이 왔다가 깨면 정신이 돌아온다는 원리 분석이 지금까지도 안 돼요. 근데 하고 있어요. 왜? 돌아오니까 일단 뭐 왠지는 모르겠는데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자, 근데 이 환자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환자가 1개월 뒤에 건강한 상태와 정신 퇴원했는데 약 1년간 직장에 잘 다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자 3개월 만에 다시 망상과 환청에 빠졌고 전기경련실은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보장하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더라. 예. 대신에 이제 이 수용소에서 제대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인슐린도 너무 비싸서 못 받는 사람들 메트로졸 먹고 말짱한 깬 상태에서 경련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제일 빠르게 고칠 수 있었던 게 바로 전기충격요법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최고다.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정신병원에서 이 전기충격요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런데요, 이제 이것에 반대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전기충격요법이 정신분열증보다 행복한 바보가 낫다 차라리.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110볼트 막 누구에 따라서 볼트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당시에는 그냥 막 때려 넣은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막 지져지기도 하겠고 못 돌아온 사람도 있겠고 죽은 사람도 있겠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이 치료법을 강행하고 왔다는 거.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 넘어가 볼게요. PPT. PPT. 네. 자, 이제 이게 조금 시대가 좀 넘어오면서 과학이 조금 더 돌아오면서 이렇게 실제 전기치료법을 쓰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뇌파를 파악하고 뭐 전기작을 줬던 표현을 하겠죠. 자, 전기치료법 어떤 기전으로 정신질환을 좋아지게 하는 걸까? 이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가.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았다. 다만 뇌의 깊은 부분에 뉴런의 전기 자극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 치료 중에 뇌혈류랑 포도당과 산소의 이용률이 증가했다는 거를 그랬다가 경련 후에는 혈류의 당대사가 감소되는 것이 관찰돼서 이것이 어떤 치료 효과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아닌가?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원리는 모르겠는데 치료는 되는 것 같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뭔가 바뀌니까. 다만 이제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전기 치료요법을 쓰면 뇌에 충격을 줌으로써 리부팅 시킨다. 뇌를 리부팅 시킨다. 왜 컴퓨터 말 안 들으면 껐다 키죠? 리부팅이에요, 그게. 리부팅 시키는 효과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으면은 TV 패 안 패? TV 잘 안 나오면 패 안 패? 컴퓨터 말 안 들으면 껐다 켜 안 켜? 뇌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뇌는 뇌파가 그러죠. 전기자극이 그러죠. 시냅스를 통해서 전기자극을 통해서 신호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얘는 그런 뇌다 보니까 전기에 뭔가 이렇게 흐르고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모르죠. 그거를 치료를 위해서 실제 그걸 붙인 건지 아니면은 검사를 위해서 한 건지는 모르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간 건지 안 건지 모르겠. 했을 수도 있고, 당했을 수도 있고. 그쵸.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거기까지 가다가 광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뇌를 수술하는 것까지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광기의 돌 뺀다. 우리가 옛날에 정신병이 있으면 뇌에 어떤 광기의 돌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 안에 돌을 빼야 된다라고 치료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 또다시 이 정신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1880년대부터 시작해서 또 뇌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정받지 못해 치료에 대해서. 그래서 1890년대 신경 매독 환자의 두개골로 구멍을 뚫어서 고름을 빼내야겠다. 그러니까 바보돌이 아니라 아마 고름이 있을 수도 있어. 왜? 이게 의학이 발달되고 세균학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세균이 들어가서 고름이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뇌에 정신병 생긴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름을 빼는 걸 시행을 해봤다가 이런 뇌의 이 수술이 좀 더 과학적 검증을 해볼 수 있게끔 해보자라고 해서 나중에 나온 게
뇌절제술이 시행이 됩니다. 자, 영화에 나와요. 주인공이 이걸 탁 당해요. 네. 당시 실제 정신병원 모습이었어요. 마취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통증이 없어요. 자, 보세요. 뇌 수술을 통해 정신질환 치료를 해보겠다 한 게 1930년대에 이루어지는데 침팬지의 전두엽의 상당 부분 제거해서 보니까 정서 변화가 일어나더라. 전두엽을 부분절 제거를 하면 정서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길까? 당연히 생기죠. 전두엽이 정서를 관여하는데. 예. 거기를 잘라내면 아니 생각도 안 나겠어. 그죠? 그 원리를 모르지만 여기 있잖아요. 원리는 모르지만 해봤더니 뭔가 효과가 있더라. ECT 치료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기요법도. 원리는 몰라. 어디에 타겟이 되고 타격이 입을지 몰라. 하지만 정신이 돌아오더라는 거. 그 치료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정확히 모르는 걸 하고 있잖아. 시행을. 대단한 거죠. 실험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법도 없을 때만 하는 거예요, 막. 제재도 없을 때. 그래서 당시에 1935년, 50년대 이럴 때에 뇌엽절제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뇌엽절제술은요, 안구에 천정을 통해 뇌에 기구를 찔러 넣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미지로. 자, 코를 통해, 아니, 눈이죠, 눈. 눈 꺼풀 위에다가 그 왜 얼음 깨는 송곳, 그 송곳 있죠, 송곳. 그거를 집어넣고 요 각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몇 센치만큼 넣으면 딱 거기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딱 찔러 넣는데 한 방에 탁 찔러 넣어야 돼. 이게 기술이야, 의사의. 안 아프게 한 방에 딱 찔러 넣어서 딱 그 몇 센치가 한 방에 들어가게끔 딱. 이게 뇌엽절제술. 어디서 했다? 정신병원에서 했다. 뇌엽절제술이 관리하기 힘든 광폭한 환자를 조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악용이 됐어요, 정신병원에서. 말 안 들으면 어떡해? 뇌엽절제술 합시다. 탁 찍어. 자,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감정과 생각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가 숙제를 드린 그 영화 마지막에 주인공이 그렇게 돼서 정신병원에 남게 돼요. 그렇게 활달하고 굉장히 진취적이었던 사람을 병원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화 꼭 보세요. 그래서 제가 네. 이 뇌엽절제술을 당하게 됩니다. 네. 1940년대 말 뇌절제술은 급격하게 증가해요. 급격하게 증가한대요. 40년대에. 1950년까지 미국 내에서 18,608명이 수술을 받았는데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급격히 감소하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주 넘어가시면 1950년대 중반 등장한 새로운 약물의 개발과 함께 이 물리적 치료법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뇌엽절제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은 건 당연히 빨리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시 시대 상황도 그랬다는 거예요. 뇌엽절제술이 도움된다고 해서 막상 받았는데 사람같이 구실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 뭔가 치료법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 물리적인 치료법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뇌엽절제술 이외에도 감기를 수술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 20세기 초반에도 나옵니다. 6페이지에 세균의 발견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국소 감염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딘가 감염돼서 아픈 게 아닌가. 네. 자, 20세기 초반 국소감염과 전신질환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서 치아, 편도, 대장, 여성의 골반내 기관들, 급성, 만성 감염, 전신질환이 이런 게 몸에서 어떤 오염물질이 순환돼서 오는 어디 한 곳에 감염이 서 머물러 있으면 거기가 아프다는 것,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정신도 어쩌면은 그런 세균이 뇌에 어디 있는 게 아닌가, 어느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으로 어떤 일부 의사들이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치아를 뽑고 대장을 일부 혹은 전체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감염된 장기 수술을 한 겁니다. 정신병 환자한테. 그래서 많이 여태까지 수용을 되어 있던 많은 환자의 이빨을 다 뽑았어요. 정신병 낫게 하려고. 그리고 뉴저지 트렌턴 주립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원장이 1916년부터 정신질환자들의 치아를 뽑는 것 시작해서 편도, 적출, 수술, 복강 내원 찾기 위해서 개복 수술, 결장, 위, 갑상선, 여성의 자궁, 경부, 난소, 자궁 적출, 남성에 감염된 정낭 적출 수술을 다행했대요. 자기 병원에서. 정신병 낫게 하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 아동들의 예방적 발치까지 확장이 돼서 10대인 아들들을 영구치를 다 발치했대요. 이빨에 썩은 거. 어렸을 때 이빨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썩으니까 거기에 염증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 염증 때문에 뇌까지 정신병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뽑아왔다는 거, 이빨을. 근데 이 병원에서 그러한 장기 수술을 한 게 사망률 40%가 넘었대요. 아니, 수술 기법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는 게 아니고 한데도 수술을 막 해. 아니, 대장을 잘라내고 난소를 잘라내고 했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수술들은요, 가족 동의 없이 시행됐대요, 거의. 그냥 수용된 사람들 막 한 거예요, 테스트를. 자, 이러한 물리적인 수술들이 가행이 됐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이제 정신병원이 이제는 한 번 들어가면 거의 죽다가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러지 말고,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뇌화학이 발달되면서 약물 치료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게 정신약물의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7페이지 넘어가시면요. 뇌화학이란 각종 신경전달물질과 그 작용에 관한 연구를 말합니다. 왜 우리 도파민, 세로토닌,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뇌화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나온 어떤 호르몬 중에 하나 용어들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뇌에 어떤 혼수법이나 쇼크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외부적 요인 말고 약으로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 본 게 이제 클로르프마진인데요. 이 약은 인슐린 혼수요법이나 ETC 같은 물리적 치료보다 효과는 크지만 덜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생리적 메스라는 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신약물의 발전 과정에서 제약회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됐는데 이 클로르프마진인 건데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롱플랑, 이후 미국에서는 스마스클라인 제약회사에서 협상하고 판매를 위해서 의사들과 과학자에게 접근해서 홍보를 해요. 정신병원 의과대학병원을 거쳐서 개인 클리닉까지 망상과 환청 환자를 완화시키려고 이 약물을 개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에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약이든 있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 약국이나 뭐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처방 없이. 근데 부작용이 없는 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보조제, 비타민 C 이런 거 처방받아서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냥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약국에서. 그건 거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근데 당시에 실제 약품이 의사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약을 제약회사가 팔기 시작하니까 의사가 파는 건 신뢰성이 있잖아. 근데 당시에 부작용은 생각도 않고 의사들한테 홍보를 하니까 의사가 처방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을 썼다는 거예요, 당시도. 지금 우리 이 세대도 보시면은 현재도 보면은요. 전부 의사가 처방을 하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적 있으세요? 뭐 감기에 걸려도 뭐를 해도 병원 가서 처방받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안 물어보고 그냥 받아오죠. 먹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약회사가 누구한테 홍보하고 있어요? 의사들, 과학자들. 모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당시부터 이제 모든 제약회사가 정신약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신약물. 왜? 실제로 돈이 되는 건 정신약물인 거예요. 왜 그럴까? 완치가 없기 때문에. 약으로 완치가 안 돼서 제약회사가 돈이 되는 건 정신약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장 있나요? 없죠? 다음 우리 강의 때는요. 생활 속에서의 약물, 미용 약물을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약물들이 바로 미용 약물. 그러니까 실제 효과가 없는데 죽을 때까지 써야 된다는 거. 왜? 중독이 단순히 우울증이 단순히 감기처럼 그냥 왔다 갈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도 안고 갈 수 있는 질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신과에서. 그러한 걸 이 타이틀을 누가 만들어줬을까? 제약회사가 약을 팔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끝낼게요. 오늘은 누가 처음 오신 우리